네, 올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풍경 가운데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이 장면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죠. 가로 세로 덮이 1미터의 좁은 철장에 스스로를 가두고 아주 날선 눈빛으로 바깥을 바라보던 그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유최한 금속노조 거제 통영조선 하청지회 부지회장인데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또다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가 지난 27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주인공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소개받은 유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병원이세요? 네, 병원에 있어요. 좀 그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에 오니까 확실히 괜찮아지고 있고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여름에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또 단식 농성은 몸이 그 축나서 버티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여름에 네. 그렇게 고생을 하셨고 추스리기도 힘들었을 텐데 네. 또 그렇게 단식 농성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해야죠.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강 관리 좀 잘하시고요, 부시회장님. 네. 그 파업 이후에 네. 거기 현장 분위기 좀 어때요? 아무래도 저희가 파업했던 주장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죠. 일손이 없다 보니까요.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네. 일이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사고들을 은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 현장에서 바뀐 게 거의 없네요. 그러면. 나빠고 말을 해야 되나, 더 나빠졌다고 말을 해야 되나,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이고 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들어갔죠 지금.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진행 중이고요. 아직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손해배상에 대한 궁금증이 예. 저는 이 여기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손해배상을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법률적인 대응이라든지 현실적인 투쟁들을 병합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청구 금액이 그러니까 저기 470억 손해봤다 이거죠? 그렇게 주장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 근데 아직 이제 그 개시도 안 됐으면 이게 언제 끝날지 좀 기약도 없는 거잖아요. 이 소송이 또. 그렇죠. 쌍용차 노동자들이 10여 년 만에 무죄를 판결받았어도 그동안 30명 넘게 그러니까요.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이제는 끊어야 된다고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앞에서 또 단식 농성을 했던 것도 결국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하셨던 건데 바로 이게 지금 손배소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회 통과 기약은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좀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거 그 국회 통과를 촉구를 하면서 네. 민주당을 찾았어요. 왜 민주당을 찾으신 겁니까? 민주당을 찾은 이유는 일단 노란봉투법이라는 건 극명하게 갈라지는 법 내용인 거거든요. 찬반이 갈리는 네. 거죠. 예. 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고요. 음흠. 국민의힘은 반대를 함으로써 우리 정당은 기업의 편이라는 것을 밝혔던 거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저희가 파업을 할 때 우리 노동조합에 와서 저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지금 이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대우조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민생 7대 법안에 노란봉투법을 넣었었어요. 네. 근데 말하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업의 편인 건지 아니면 서민의 편인 건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민주당에 찾아가게 된 거죠. 그럼 민주당은 뭐라고 하던가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가 없습니까? 네, 아직.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면담을 요구했는데 예. 일단은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아, 아직 만남이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하고도?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 지난 여름 파업 때 손팻말을 들고 계셨던 장면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네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여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대로가 뜻하는 바가 뭐였을까요? 이대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던 바가 헌법적인 권리인 거잖아요. 백인 임금이라든지 차별 금지라든지 노동조합 인정이라든지 이런 헌법적인 권리인데 예. 이런 헌법적인 권리가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근거로
불법으로 악인이 지키는 거고요. 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 불법인 거죠. 어떤 행동을 해도 불법인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압은 합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 조건이라든지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대로를 살 수 없다는 주장이었던 거죠. 그러면 화물연대 파업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뭐 여기서 굳이 제가 설명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파업이 네. 끝나는 과정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셨습니까? 말하기 힘든 심정인 거죠. 이게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노란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하자는 내용인 거고요. 그렇죠. 2조 3조가 만들어진 지가 7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 이후로 변화가 없었고요. 70년 전에 없었던 비정규직이라든지 특수고용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노동조합법 2조 3조에 의해서 막혀 있어요. 당연하게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당연하게 불법으로 낙인 지키고요. 그럼 불법 낙인 때문에 공권력에게 뭐 두드려 맞아도 이게 합법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정말 참담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조, 특히 대기업 노조, 특히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묘사를 할 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강성 노조, 부패 집단, 기득권 집단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거기에 빠진 게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말씀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 이기주의 집단. 예, 추가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조차도 노동조합법 2조 3조의 한계인 거거든요. 노동조합법 2조 3조에서 허락한 노동조합의 권리는 네.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조선하청지회가 올해 여름 파업을 하면서 150명의 노동자들이 모든 조선사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올려라 예. 라고 얘기했을 때는 불법이 되는 거죠. 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 챙겨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노동조합법 2조 3조의 한계인 거거든요. 다른 노동자,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에 그게 이제 또 불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죠. 노동조합법 2조 3조로 노동조합을 이기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 노동조합이 이기적이라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지금 노란봉투법에 주장하는 건 파업의 범위를 확장시켜라 라는 거잖아요. 네.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되는 거지.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특수고용이라든지 아니면 5인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누군가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법과 제도 탓을 하지 않고 그 피해자들한테 책임을 지우는 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 지회장님은 조선 노동자로 사신 지 지금 몇 년째인 건가요? 횟수로는 23년 됐어요. 23년. 네. 그럼 23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현장에서 뭔가 좀 나아진다 이런 걸 좀 체감을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시는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이 앞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아지는 게 정말로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나아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 혼자 벌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었고요. 예. 저는 혼자 벌어서 아들, 딸 낳고 뭐 가정도 꾸리고 살 수 있었는데 예. 우리 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보면 지금 아버지가 누렸던 제가 누렸던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 부 지회장님의 자식 세대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걸 염려하시는 겁니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고 그게 많은 분들이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정부는 노동 개혁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노동 개혁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건 신뢰의 문제인 거거든요. 법과 제도라는 거는 하나의 관점인 거잖아요. 예.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러한 관점으로 보겠다 하고 발표하는 건데 이 관점을 비틀어서 어떻게 해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관점을 비트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제재,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시민사회단체가 집회를 할 때 어떤 행동들을 할 때마다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또 목소리들을 짓눌려 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노란봉투법을 개정하지 않고 건배소에 대한 뭐 탄압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또 관점을 비틀겠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상 우리 사회는 앞으로 갈 수가 힘들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12월 9일이었죠. 이 인권의 날 기념 행사에서 세계 인권 선언문 낭독자로 연단에 서셨는데 낭독을 거부하셨어요. 이걸 왜 거부하셨던 겁니까? 저는 제가 노동인권 조례를 읽는다는 데 대해서 뭐 굉장한 자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노동인권 대상을 대통령이 수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조선아평지의 파업이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안물연대 노동자들의 탄압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을 대통령이 수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에 대한 이 인권 인독에 대한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아,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한번 좀 이렇게 드려보고 싶은데요. 가로 세로 1m밖에 안 되는 그 철장에 스스로를 가두셨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또 들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인간적인 삶이 어떤 거라고 물어보면 잘못된 현실을 바꿔가면서 사는 게 인간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성공한 인생은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옳은 일이면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파업 끝냈을 때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가 왜 거기 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젊은했던 이 하나밖에 할 말이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양심도 중요한데 음, 사회 제도가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단합하는 형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알겠습니다. 첫걸음이 노란봉투법 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회장님 그래도 몸 잘 추스리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